해주는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특히 오늘 이제 액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내용은 액틴에 의한 마이크로필라멘트에 의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동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이나 조절하는 시그널링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헤모탁시스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셀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액틴이 관여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기작은 계속해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액틴 필라멘트에 의해서 마이크로 필라멘트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다양한 구조들이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필로포디아 그리고 라멜리포디움, 리딩 엣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스트레스 파이버 이렇게 세 종류가 마이그레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마이그레이션은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 특별한 기관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는 거를 매번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이제 운드 힐링,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상피세포가 이동을 해서 상처를 메우는 거죠. 아니면 또 화이트 블러드셀, 류코사이트나 매크로페이지 같이 이제 다른 박테리아 같은 거를 파고사이토시스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인테스티널 에피텔리얼 셀, 장 상피세포나 이제 블러드 베셀의 엔도텔리얼 셀들이 상처가 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기작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을 바탕으로 셀이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은 맨 먼저 앞으로 어디가 디뎌야겠죠? 디뎌야 되는데 세포는 그 크기가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딜 부분으로 우선은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앞으로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그 바닥 부분 여기 सब스트라텀이라고 있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저희가 체외에서 세포를 키우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닥면에 멤브레인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디기는 거죠.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정을 했으면 뒤에 이렇게 쏠려 있죠. 다양한 뭐 뉴클리어스라든지 사이토조나상의 물질들이 쏠려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오겠죠. 오고 마지막에 뒷부분에도 붙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다루는 셀들은 다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뒷부분에 붙어 있는 애들을 떨어뜨려서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특정한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라멜로포디움을 만들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과정 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붙어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붙어있죠? 근데 앞으로 뻗어나가요. 이 뻗어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앞부분에 구성된 굉장히 다양한 액틴 필라멘트들이 액틴들이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 되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굉장히 다량의 마이크로 필라멘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그 리스테리아의 경우 세포 내에서 이동을 할 때 액틴이 리스테리아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리스테리아가 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던 것처럼 리스테리아 대신에 그 앞에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틴이 확장돼서 앞으로 나가면서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는데 그 다음 그러면 앞으로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게 떠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붙어야 돼요. 바닥에 붙는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서브스트럼, 이제 바닥에 붙는 건데 이제 이 교과서에는 이 부분을 가릴 수 있는데 꼭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앞부분에서 뻗어나갔는데 그 여기는 파이버 부분에서 인테그린, 액틴이랑 앵커링 되어 있는 인테그린은 셀 멤브레인 바깥으로 나와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랑 결합을 한다고 생명과학 시간에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용어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테그린이 셀 안에 있어서 외부랑 접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여기에 있는 이 서브스트럭텀이죠. 바닥 부분에 있는 엑스셀룰러 매트릭스 거기에 인테그린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서 이 앞부분이 고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뻗어나간 플라즈마 멤브레인 아래에서 인테그린을 이용해서 엑스셀룰러 매트릭스랑 결합을 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이거를 우리는 코프럴 어디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상황이나 구조를 코프럴 어디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코프럴 어디션이 생기게 되면은 우선은 뻗어나간 멤브레인이 앞쪽으로 이동할 멤브레인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프럴 어디션을 통해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자, 그 다음 말씀드릴 때 셀 내에 있는 지금 사이토졸릭 머티리얼들이 다 뒤쪽으로 지금 뻗어나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좀 몰려 있다면 이 물질들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파이버를 이용한 스트레스 파이버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마이오진이라고 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액틴 필라멘트를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는 단백질인 무토프로테인 마이오신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옮긴다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이오신들에 의해서 안에 있는 다양한 올바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텐션이 높은 상태로 뻗어서 펼쳐져 있는 상태로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면 뒷부분이 떨어져야 되겠죠? 이제 남은 단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에 있는 스트레스 파이버가 컨트랙션을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포컬 어디에이션 부분이 여기가 끊어져요. 정확하게 말하면 톡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예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끊어지면은 이 뒷부분에도 뭐 셀 멤브레인 파편이나 이런 것들이 남겠죠. 그리고 여기 터져 나오는 부분도 있겠죠. 빨리 뒷부분 메꾸고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제 앞쪽으로 이제 다시 더 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떨어져 나옴과 동시에 이 스트레스 파이버가 컨트랙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과서에서는 스텝상 맨 마지막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보면 액틴 필라멘트들의 계속된 폴리머라이제이션과 인테그린이 포프로데이션이 떨어지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자 이쪽으로 확장이 되려면 멤브레인이 어쨌든 앞부분이 늘어나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에서 확장을 하려면 멤브레인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 물질들은 제한도 있겠죠. 그러면 어디선가 새로운 리피드 바이레이어 물질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중막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게 결국에는 이 셀에서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앞쪽으로 멤브레인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제가 여기서 떨어져 나갈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떨어질 때 이게 끊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끊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빠질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끊어져 나온 물질들은 결국 다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렇게 마이크로필라멘트가 형성이 되고 컨트랙션이 되면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셀이 멤브레인의 로스 없이 손상, 그러니까 양의 감소 없이 그리고 내부의 물질에 큰 영향 없이 그대로 계속 재활용을 하면서 이동을 해서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게 전체적인 액틴 필라멘트, 마이크로 필라멘트를 이용을 해서 셀이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그널링은 우선은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셀들의 모양을 보면은 앞쪽이랑 뒤쪽이랑 외형도 다르고 그 안에 구성을 하고 있는 하다못해 마이크로 필라멘트의 종류도 다르죠. 지금 형태도 예를 들어서 계속 보고 있는 카툰인데 여기서는 리딩 엣지 히로코디아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스트레스 파이버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외형이 앞뒤가 달라요.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폴라리티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폴라리티를 가지게 되면서 셀은 이동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각각의 위치에서 시그널 패스웨이를 인지를 하고 전달을 함으로써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스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뒤에 나오는 G 프로테인 종류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우선은 그 G 프로테인을 활성화시키기 이전에 어떤 물질이 있어야 얘네들이 이동을 하겠다라고 아니면 외부의 신호가 있어야 이 셀들이 이동할지 말지 이동할 방향은 어디인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서는 그로스 팩터가 그러한 조절 기전에서 첫 번째 트리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상처가 났을 경우를 봐보죠. 상처가 나면 그 주변에 있는 플라틀렛에서 이제 플라틀렛이 주변에 있는 콜라겐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플라틀렛이 혈소판 맞죠? 혈소판이 시작해서 붙죠 상처 부분에. 그렇게 되면 플라틀렛이 이제 그로스 팩터 중에 한 가지 플라틀렛 드라이브 그로스 팩터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로스 팩터를 인지를 해서 에피세리얼 셀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PDGF는 결국 라이간드로 작용을 해서 셀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게 신호를 켜주는, 맨 처음에 켜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 얘가 셀이, 에피셀리얼 셀이나 파이브라스트가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것은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중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Ross Related GTPase라고 할 수 있는 로우 프로테인들 이거는 발견 순서상 로우 프로테인이 가장 먼저 발견돼서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을 로우 프로테인스라고 좀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는 CDC42, REP, RO 이렇게 세 가지 G 프로테인, 모노머릭 G 프로테인이 셀 마이그레이션을 조절합니다. 이거 보면 되게 좀 복잡하게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배운 내용이에요. 챕터 15에서 제가 또 얘기 다 했었던 거고 한 가지 다른 거 우선은 시그널이 없을 때 그냥 평상시 상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우선은 로 프로테인부터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사이토플라즘에 그냥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GDI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 디소시에이션 이니비터 GDP가 붙어 있는 거가 떨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 나왔죠. GTP는 G 프로테인은 GTP가 붙어 있을 때 액티베이션이 되고 GDP가 붙어 있을 때는 액티베이션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상시에 GDP를 가지고 있는데 이 GDP가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지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GDI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리셉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봤었던 PDGF와 같은 그러한 그로스 팩터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 이것도 많이 나왔었죠. GDP를 GTP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 얘네들이 로우 프로테인을 멤브레인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GDP를 GTP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로우 프로테인이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G 프로테인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액티베이션된 로우 프로테인이 그 밑으로 이동할 작용들을 이펙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로우 프로테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단백질, 어떤 물질에 의해서 어떤 단백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다운스트림에 있는 단백질 이펙터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로우 프로테인이 활성화되면서 로우 프로테인의 이펙터 프로테인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 기작을 신호를 밑으로도 전달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로우 프로테인은 아까 보셨지만 Ross Related GTPase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얘도 GTPase 액티비티가 있겠죠. 스스로 GTP를 끊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GTPase 액티베이팅 프로테인 저희가 지난번에 Ross 프로테인 할 때 상대적으로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스스로 GTP를 하이드라이시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적기 때문에 GAP라고 하는 이러한 액티베이팅 프로테인과 결합을 해서 GTP에서
포스페이드를 하나를 떼주고 GDP 폼으로 들어가면서 비활성화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패스웨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웠던 GPCR과 이제 G 프로테인의 액티베이션 기전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조절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실험적인 접근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각각 세 가지 이제 단백질, 로, 렉, 그리고 CDC42 이렇게 세 가지 단백질이 어떻게 액틴의 기능을 조절하는지, 어떤 식으로 액틴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을 적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실험적인 용어 아니면은 뭐 결과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도미넌트 액티브, 도미넌트 네거티브 이렇게 두 가지가 설명이 나와요. 도미넌트 액티브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그 단백질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만들어준 상황이고 도미넌트 네거티브의 경우는 그거를 계속 막아주는 상황입니다. 기능을. 그래서 각각의 세포에 이제 도미넌트 액티브 계속 그 로 프로테인의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신호가 계속 켜지게 됐을 경우 이거를 각각 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지금 나온 결과물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세포는 이렇게 외형을 이쁘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로 프로테인을 계속해서 발현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줬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 파이버가 생긴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웹 프로테인의 경우는 뭐 이거를 워프로드 멤브레인이라고 했는데 멤브레인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꼬여진 상황이고 그리고 CDC42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향 없이 그 세포 주변으로 전방향으로 필로포디아를 지금 형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필로포디아를 CDC42가 활성화됐을 때는 이렇게 켜지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우선은 각각의 단백질이 어떠한 형태의 마이크로필라멘트를 만드는지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았고 이거를 내용을 좀 바꿔서 설명을 해도 좋긴 한데 우선은 한번 훑을게요. 당연히 이거를 보시면 좋아요. 근데 우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CDC42는 결국 활성화됐을 때 이제 필로포디아가 형성이 되고 웹의 경우는 메노포디아가 형성이 되고 로의 경우는 스트레스 파이버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다뤘던 단어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액티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은 이 앞부분에 삐져나갈 때 필요한 구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이 과정에서 ART23 브랜칭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라고 했죠. 브랜칭된 액틴 필라멘트가 뉴클리에이션을 할 때 마킹 사이트로 역할하는 게 ARP23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걔네들도 여기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고 여기 또 이제 마이오신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스트레스 파이버가 컨트랙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셀 내부에 있는 올가넬들이 이동을 시킬 때 마이오신이 사용된다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배웠었던 단백질들이 이러한 패스웨이를 거쳐서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마이크로필라멘트를 셀에서 구성을 하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셀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까지 밝혀져 왔습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었는데 아까는 이제 도미넌트 액티브한 형태로 기능을 계속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었죠. 근데 이번에는 도미넌트 네거티브의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세포에 그런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지금도 많이 쓰는 실험이기는 해요. 우드 힐링 에세이라고 해서 플레이트에 셀을 꽉 채웁니다. 꽉 찼죠. 가운데 길을 이렇게 만들어요. 쉽게 얘기했습니다. 긁어내는 거. 그럼 여기는 셀이 없죠. 그러면 이 셀과 이 셀은 서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만약 마이그레이션한 능력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 공간이 덜 채워졌다라든지 채워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각각의 단백질들을 마찬가지로 기능을 억제를 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억제를 시켰을 때 과연 얼마큼 메꿔졌는가를 정상 세포와 비교를 해봤더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메꿔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얘기는 이 단백질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셀이 마이그레이션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이것들에 대한 이 각각의 단백질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해석을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시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CDC42는 폴라리티도 영향을 미칩니다. 폴라리티에도 영향을 미쳐요. 처음 이동할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CDC42가 활성화가 돼서 맨 앞부분에서 활성화가 되면은 렉에 의해서 그리고 렉이 ERP23를 활성화를 시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배웠었던 이러한 필로포디아라든지 라멜로포디아와 같은 이러한 마이크로필라멘트 스트럭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로우 프로테인이 스트레스 파이버를 형성을 한 이 위치에서 스트레스 파이버를 형성을 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컨트랙션과 올가네드의 이동을 조절을 하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셀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이 세 개의 단백질들도 이 세포 내에서 위치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작동을 하는 위치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맨 앞쪽에 CDC42 있고 가운데 렉 있고 맨 끝에 로 이렇게 분포를 해서 신호 전달 기장이 오면은 그 위치에서 각각이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라멘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세포를 이동을 하는 연쇄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케모탁시스에 대한 얘기가 교과서에 그렇게 길게는 안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개념과 그 경우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모탁시스라고 하는 건 결국 그 특정한 케미컬의 농도에 따라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세포가 이동을 하는 아니면 세포가 아니라 어떤 개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동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뮤코사이트의 경우는 박테리아에서 분비가 되는 특정한 펩타이드를 농도별로 인지를 해서 그 농도가 높은 데에 아무래도 박테리아가 있겠죠. 박테리아에서 점점 주변으로 뿜어내는 거니까 얘네들이 한 곳으로 쏘는 거는 아니고 뿜어내니까 그 농도를 인지를 해서 농도 차이를 따라서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펩타이드가 높은 농도로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그럼 거기서 기능을 하겠죠.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마이오블라스트가 이제 여기 사지가 발생 단계에서 사지가 발달을 하는 이 위치로 특정한 팩터를 인지를 해서 이동을 하는 이건 배아의 발생 단계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히 나온 게 이제 아메바의 경우인데 아메바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굶은 상황, 실제로 영어로 스타베이션이라고 하나요? 굶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그냥 포자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주변에서 이제 사이클릭 AMP를 분비를 해요. 그러면 지금 아메바는 각각의 세포인과 동시에 각각이 개체죠. 걔네들이 주변의 농도를 인지를 해서 사이클릭 AMP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 얘기는 한 아메바가 다른 아메바가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아메바 자체가 사이클릭 AMP를 분비를 하니까. 그러면 다가가서 스타베이션이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메바 한 마리를 잡아먹고 본인이 안정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기작이 있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케모탁시스가 정확히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챕터 17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챕터 18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액틴을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액틴에 관련된 수업을 지난주에 할 때 처음 부분은 상대적으로 쉬웠을 거예요. 복잡한 내용 많이. 튜블링도 비슷해요. 근데 뒷부분 내용은 튜블링이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오늘 안 할 거예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번 챕터에서는 튜블린을 주로 다루고 튜블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이크로 튜블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짧게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튜블린을 가지고 있는 그 세포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플라미드 모너스라고 하는 일종의 녹조 세포인데 꼬리가 두 개 달렸죠. 플라젤라가 두 개가 있어서 이 안이 튜블린 구조이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우는 마이토시스. 한국어로는 유사분열이라고 나오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 크로모솜이 온라인된 게 나눠질 때 그때도 튜블린을 만들어진 마이크로 튜블이 이동이 되고 이거는 제 연구 분야인 스펌의 테일의 중심 부분에 있는 플라젤라 중심부에 있는 마이크로 튜블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각 마이크로 필라멘트와 마이크로 튜블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는 위치에도 제각각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 튜블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세포 내에 있는 그러한 올바넬들이 제대로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지질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실리아와 플라젤라 내부 구조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마이토틱 스핀들이라고 하는 마이토시스 과정에서 크로모솜을 나눠주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트레이드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의 모터 프로테인인 아이네인과 카이네신의 트레이드로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주로 올바넬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이 튜블린이 합성이 되고 조절되는 기장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이크로튜블의 구조와 구성 그리고 마이크로튜블도 액틴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필라멘트처럼 합성이 되고 분해가 되는 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좀더라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다양해요.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장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시간 안에 될 거예요. 자, 우선은 마이크로튜블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마이크로튜블은 생각보다 다양한 세포에 분포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뉴런이죠.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여러분들이 아실 생명과학 시간에 한번 나오죠. 생명과학 시간 때도 배우고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굉장히 긴 축삭이라고 하는 엑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엑손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마이크로튜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횡단각은 아니에요. 여기부터 끝까지 엑손 자체의 길이는 대략 1m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1m짜리 마이크로튜브로 구성이 된 거는 아니지만 안에가 마이크로튜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이토스켈레탈 스트럭처도 있기는 하죠.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접하게 될 실리아의 경우에도 선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이크로튜브의 중심, 축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튜브를 단면을 이렇게 잘라본 마이크로튜브 하나가 있으면 단면을 잘라본 EM 이미지인데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지금 보면은 동그란 애들 이게 이렇게 13개가 있어요. 이렇게 13개가 있는데 지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텐데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13개 지금 펜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 면을 본 거예요. 여기에 단면을 보니까
동그란 구조가 13개가 이렇게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쭉 세로축으로 따라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 동그란 그 튜블린이긴 한데 동그란 튜블린으로 연결된 13가닥 줄이 한 바퀴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튜블린 말고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로튜브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테인, 맵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이런 마이크로튜브에서 같이 확인이 되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우선 마이크로튜브를 구성을 하고 있는 핵심 물질은 튜블린이라고 합니다. 튜블린은 크게 두 종류로 여기서 두 종류의 튜블린이 마이크로튜브를 구성을 하는데 알파와 베타 튜블린 이렇게 두 가지가 다이머를 우선 만들어요. 헤테로다이머를 만들고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동그란 게 쭉 연결된 줄이 13개가 있다고 했죠. 그 줄 하나를 프로토필라멘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마이크로튜블이 동그란 애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동그란 거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보면 프로토필라멘트가 13개가 쌓여서 이렇게 번들을 만들어서 쭉 뻗으면 그게 마이크로튜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가장 마이크로튜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인 튜블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액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진화적으로 그리고 이 형체 아이소모들 간에도 굉장히 유사한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로 튜블린 자체, 마이크로튜블 자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아이소폼들은 알파와 베타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알파는 베타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을 때 헤테로다이머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액틴은 F-액틴을 만들 때 거기에 ATP가 결합을 하는 위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대신 튜블린의 경우는 GTP가 결합을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가 접하는 이 위치에는 GTP가 들어가는데 구조적으로 하이드로라이시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GTP 폼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깥쪽 베타 이 부분은 GDP를 결합을 하기도 하고 GTP가 들어갔다가 하이드로라이시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F-액틴에서 액틴이 이제 처음 붙을 때 ATP였다가 마이너스 N 쪽으로 가면서 하이드로라이시스가 일어나서 ADP, PI 합쳐지고 PI 빠지면서 나중에 디서세블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여기도 GTP와 이제 GDP가 둘 다 결합을 할 수 있는 위치. 그래서 근데 이거를 보시면 우선 얘네 둘이 굉장히 유사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단백질이죠. 그리고 한쪽은 알파고 한쪽은 베타예요. 그러면 이 헤테로다이머 자체도 폴라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 헤테로다이머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한쪽 끝은 알파 튜블린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맨 반대쪽 끝은 베타 튜블린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마이크로튜블 자체도 폴라리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F-액틴의 경우와는 유사하게 한쪽은 다이머, 튜블린 다이머가 굉장히 잘 붙어요. 그런 반면에 반대쪽은 안 붙습니다. 안 붙는 이유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나와요. 붙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여기는 안 붙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쪽으로만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늘어나는 쪽을 F-액틴이나 마이크로필라멘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되는 위치를 플러스 엔드라고 하고 연장이 되지 않는 위치를 마이너스 엔드라고 명명을 합니다. 말씀드렸을 때 이제 마이크로튜블은 헤테로다이머인 알파 베타 튜블린의 컴플렉스가 쌓이고 그게 일렬로 만들어지면 이 줄 하나 여기는 이 줄 하나 프로토필라멘트라고 하는 구조가 13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배열이 돼서 하나의 관을 만드는 게 마이크로튜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생명체에 존재하는 특정한 기관들을 살펴보면은 마이크로튜블이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관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마다 그 분포하는 양상이 다 다른 게 싱글렛 관이 하나인 경우는 사이토플라즘에서 여러분들이 뒷부분에서 계속 보게 될 이제 마이토시스에 이용이 되는 스핀들 그 튜블 자체가 이렇게 싱글렛이 되고 방추사죠 한국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더블렛의 경우는 실리아나 플라젤라에 있는 그 내부 구조에 필요한 마이크로튜브를 이렇게 더블렛입니다. 그리고 실리아나 플라젤라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실리가 또 올린 것 같죠. 그 밑에서 필요한 이런 센트리올이나 베이설 바디와 같은 구조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마이크로튜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로토필라멘트는 그래서 개수가 꼭 13개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튜브로 구성을 하고 있는 프로토필라멘트가 꼭 13개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는 13개, A 튜브에서 근데 B는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는 13개, B랑 C는 1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선 마이크로튜블이 만들어지는 위치 자체가 조금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액틴의 경우는 필요한 그 위치에 만들어지는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필라멘트의 경우는 특정한 위치에서부터 합성이 돼서 연장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위치를 마이크로튜브 오르가나이징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마이너스 엔드에서는 연장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연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 마이크로튜브 오르가나이징 센터 대표적으로 센트로좀이나 베이설 바디가 그러한 기능을 하는데 이 위치에서 마이너스 엔드가 붙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런 오르가나이징 센터에 붙어 있어서 막혀 있으니까 이쪽 끝에 마이너스 엔드에서는 튜블이 더 붙을 수가 없고 대신 반대쪽으로 열려 있는 플러스 엔드에서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계속 분명이죠. 그래서 마이크로튜브 오르가나이징 센터로부터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튜블린이 만들어지는 그 플랫폼, 기본이 되는 그 플랫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튜브의 위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센트로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있으면 이쪽 끝 각각이 다 마이너스 엔드를 보여요. 각 마이크로 튜브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뻗어나간 데가 플러스 엔드가 될 것이고 센트로솜에 붙어있는 쪽이 그 마이크로 튜브의 마이너스 엔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토시스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 조금 마이토시스의 과정에서도 이제 두 개가 된 센트로좀 유래의 스피들 폴이 있으면 여기에서 뻗어나오죠.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오기 때문에 바이폴라리티가 있다라고 이 환경 자체가 바이폴라리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핵심은 결국 여기서도 센트로좀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이고 그 다음 이제 약간 예외인 경우가 여기서 보이는데 이제 뉴런의 경우를 보면은 크게 두 위치에서 마이크로튜브가 확인이 돼요. 엑손이랑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삐져나온 부분에서 엑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센트로좀에서부터 오르가나이징 센터죠. 센트로좀이에요. 여기서부터 튜블린이 뻗어나갑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일렬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방향은 다 동일합니다. 엑손의 말단이 플러스 엔드가 향하게 되어 있고 그거의 반대 방향 센트로좀이 마이크로튜브 오르가나이징 센터인 센트로좀의 위치에 마이너스 엔드 위치가 되죠. 근데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덴드라이트에서는 방향이 반대라고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고 합니다. 레인지는
모른다고 교과서에 나오는 기억을 해요. 확실하지 않은 걸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리아나 플라질라 같은 경우 삐죽 자라는 환경인데 선모도 그렇고 편모도 그렇고 이렇게 자라는 환경인데 이 밑부분에 있는 베이설 바디, 베이설 바디도 결국은 센트로좀에서부터 유래를 한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모, 그러니까 실리아나 플라젤라의 끝부분 거기가 플러스 엔드가 되고 베이설 바디 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예외를 제외하면은 모두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 마이크로튜브 오르가나이징 센터 제가 이제 대부분 센트로좀이라고 이르거든요. 센트로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이제 여기에 그 센트로좀에서 어떻게 마이크로튜브를 연장돼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랑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뒷부분에서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편할 거예요. 우선 센트로좀은 센트리올이라고 하는 딱 눈으로 확인이 되는 구조 딱 확인되죠. 센트리올 두 개랑 이 주변에 약간 이렇게 퍼지하게, 약간 흐릿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구조다라고 명명을 하기는 어려운 페리센트리올과 메트리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센트리올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마이크로튜블이 3개가 만들어진 트리플렛 마이크로튜블이 9개가 이렇게 분포. 이렇게 9개가 분포를 하는 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튜블의 연장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근데 센트리올만 있어서는 마이크로튜블이 연장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페리센트리올랄 메트리얼들이 있어야 이제 이 센트로좀에서 정상적으로 마이크로튜브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감마튜블린 웨인 컴플렉스 뒷부분에 계속 나와요. 지금 여기 빨간색 이런 거 동그라미 보이죠? 이 빨간색 부분에 이런 동그라미 구조 감마튜블린으로 구성이 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알파랑 베타 폼은 대부분 마이크로튜브를 만드는 데 이용을 된다고 말씀드렸고 감마튜블린도 있기는 있어요. 델타튜블린도 있고 근데 감마튜블린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마이크로튜블이 연장을 하는데 필요한 튜블린입니다. 우선 감마튜블린 웨인 컴플렉스가 여기 주변에 있어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마이크로튜블이 연장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다킹 사이트로서 작용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모델로 이게 연장이 되는지는 교과서에도 나오고 뒷부분에 사진에서도 나오니까 그건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마이크로튜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는 튜블 그 자체의 그 단백질 튜블린 알파 베타로 구성이 된 튜블린과 그리고 마이크로튜브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 맵 프로테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세포 내에 콜드샷 차가운 온도를 확 가하면 이렇게 잘 올가나이제이션 되어 있었던 마이크로튜블이 지금 녹색 보시면 돼요. 선형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마이크로튜블이 다 분해가 돼요. 디폴리머라이제이션 차가운 온도에 노출돼요. 그러고 다시 정상 온도로 올려주면 얘네들이 다시 합성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 이러한 특성이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마이크로튜브를 구성하는 게 알파 베타 튜블린 외에도 이제 여기서 이 실험을 하면서 이제 맵 프로테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아마 맵 프로테인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그 실험에서 3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CC 제가 지난 시간에 썼던 건데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 특정 농도 이상이 됐을 때 액틴이 마이크로필라멘트 합성이 되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튜블린도 튜블린 모노머가 특정 농도가 돼야 이렇게 연장을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붙는 위치가 여기 이렇게 베타 튜블린 위치에 주로 붙는 베타 튜블린에 계속 붙는 식으로 결합되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플러스 엔드로 연장이 되는 것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교과서에도 있고 여기 추가된 그림에도 있는 건데, 감마 튜블린이 이렇게 밑둥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여기에 튜블린이 다이노가 바킹을 하는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한쪽에 붙었으면 여기가 알파가 붙고 여기가 베타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붙는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액틴 필라멘트, 마이크로 필라멘트 자체도 합성이 되고 분해가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마이크로튜블은 이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튜블의 렌스에 이렇게 쭉 길어지다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이 과정은 분해가 된 거죠. 분해가 됐다가 다시 연장이 됐다가 줄어들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A 점의 위치가 지금 시간에 따라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세요. 지금 A는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가 플러스 N입니다. 지금 보면은 27초 뒤에 보니까 늘어났어요. 지금 이 위치에서 올라갔죠. 이만큼 더 어셈블리가 됐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기 있었던 애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만큼 슈링크를 한 건데, 이 과정,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이 과정을, 그 단계를 카타스트로프, 그 과정 자체도 카타스트로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다시 자라는 이 단계를 레스큐 페이지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영상으로 한번 봐보죠. 광고가 나오죠. 밀레 등산화를 신고 문 앞에서 만나는 오픈 유어 마운틴. 이게 지금 좀 뿌렸는데 너무 예쁘다. 이쪽 끝을 보세요. 계속 지금 어쨌든 지금은 이게 슈링크가 된 상황이고, 다시 늘어났다가 계속 늘어나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앞에 나왔다. 포커스가 안 맞아서 계속 바꾸면서 봐서 못하는데, 늘었다가 지금 줄었다가 확 또 줄어들고 여기까지 줄어들고 계속 삐죽삐죽 나오죠. 다시 지금 라이브 셀을 찍은 건데 아마 플레이백 타임도 거의 정상 속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액틴의 경우보다 더 많이 다이내믹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그 잘리는 환경의 사진을 찍었는지, 그 순간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끝이 이렇게 약간 뭉뚱하게 이렇게 잘 오므려져 있죠. 튜블린이 잘 오므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프로토필라멘트가 잘 오므려져 있어서 여기가 잘 막혀 있는데, 이게 카타스트로프 과정에 들어가서 쫙 디스어셈블리가 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게 각각의 프로토필라멘트가 제각각 이렇게 다 원통에서 다 지금 오므려져 있던 게 확 꺾여졌죠. 뒤로 제쳐졌죠. 그래서 그걸 50도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완전히 이렇게 딱 오므려져 있는 상태라고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연장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튜브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살짝 벌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젠틀 커브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벌려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카타스트로프 단계로 딱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뒤로 쳐져요. 그리고 어셈블리가 될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GTP가 결합이 된 베타 튜블린의
헤테로다이온가 계속 이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 GTP를 포함을 하고 있는 물질들 때문에 GTP를 포함을 하고 있을 때 그 튜블린 자체의 구조적 특이성 때문에 이 뒷부분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잘 오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GTP가 아니고 만약에 GDP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잘 오므러질 수 있는 힘을 유지하지 못해서 GDP 베라튜블린의 형태로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가 다 프로토필라멘트가 다 뒤집어지면서 디스어셈블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GTP가 붙은 GTP를 가지고 있는 베타튜블린이 맨 앞부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캡 구조라고 얘기도 하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또 이제 파이브라이시스가 일어나서 ADP랑 PI를 가지고 있는데 색깔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GTP를 가지고 있는 베타튜블린이 잘 오므려 줄 수 있는 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을 하게 돼요. 말씀드렸던 캡구조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원래 GTP를 가지고 있는 끝이었는데 여기가 GDP를 가지고 있는 서킷 하이드라이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다시 GTP가 붙은 알파 베라 튜블린이 결합을 해서 여기를 잡아주는 거죠. 뒤로 젖혀지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줄어들고 결국에는 어셈블리가 됐다가 디스어셈블리가 되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이 모델을 이게 언제까지 계속 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이 이제 서치 앤 캡처링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게, 마이크로튜브 오르가나이징 센터 여기서 마이크로튜브가 뻗어나간다고 했죠. 뻗어나가요. 이쪽 끝은 플러스 되겠죠. 뻗어나갔는데 다시 줄어들었다가 뻗어나갔다가 줄어들었다.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다가 운 좋게 크로모점을 딱 건드렸어요. 그러면 플러스 엔드가 이거랑 결합을 하면서 막히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기능하기 시작. 특정한 대상을 찾을 때까지 계속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랑 결합을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이제 캡처가 된다라고, 캡처링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엔드가 이제 다른 물질, 여기서는 이제 크로모점의 경우는 펜트포에 결합을 하게 되죠. 중간부인데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늘어나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과정이 저희가 배우는 수준에서는 상황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이 모델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것만 정했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거기가 맞죠? 자, 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튜블린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되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조절자 없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반복이 되는 정도 얘기했는데, 그러한 튜블린이 합성을 하고 분해가 되는 데 관여하는 몇 가지 단백질을 소개하면 수업 끝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마이크로튜블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 얘네들은 주로 마이크로튜블이 연장을 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일 거예요. 연장하는 것 자체를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앞에서 배웠었던 축소돼서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면 그것도 연장을 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백질이 세 가지가 교과서에서 먼저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마이크로튜브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 자체는 이제 셀이 어느 셀이냐, 셀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발현이 되는 종류가 다른데, 대표적으로 막2나 타우와 같은 단백질들은 이제
뉴런에서 많이 발현을 합니다. 근데 MAP2는 아까 보여드렸던 덴드라이트, 마이크로튜블이 플러스 엔드랑 마이너스 엔드가 뒤죽박죽으로 분포를 하는 덴드라이트에 존재를 하고, 타워의 경우는 엑손과 덴드라이트에 모두 분포를 해요. 근데 이 두 단백질 모두 비슷한 도메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메인은 18개의 아미노애시드로 구성이 된 도메인이 3개 혹은 4개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네모난 블럭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마이크로튜블의 사이드에 붙게 돼요. 여기에 이 벽에 붙게 되는 이유는 이 마이크로튜블이 가지고 있는 외부의 마이너스 차지에 반응을 해서 붙는다고 해요. 이렇게 변화하는 도메인이 하나가 있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단백질은 주변에 있는 뻗어나가는 도메인은 주변에 있는 다른 단백질들과 결합을 해서 합성에 마이크로튜블이 연장이 되고 합성이 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들은 각각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단백질들의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 마이크로튜블의 연장이 방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기작이 멈추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튜블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이 종료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절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의 맵 단백질들은 마이크로튜블에 보신 것처럼 옆면에 붙어요. 옆면에 붙어서 다른 단백질들을 리크루트를 해서 기능을 조절하는데, 또 어떤 단백질들은 이제 마이크로튜블의 플러스 엔드에만 이렇게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EB1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렇게 마이크로튜블의 플러스 엔드에 붙는 단백질들을 플러스 팁스라고 그것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EB1이 녹색이고 튜블린이 빨간색입니다. 이것보다 이 그림이 좀 더 낫겠죠? 어쨌든 끝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센트로솜이 뉴클레어스 주변에 있다라고 했을 때 셀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갈수록 바깥쪽 이 위치가 마이크로튜블의 플러스 엔드가 되겠죠? 근데 보시면 플러스 엔드 끝자락에 EB1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 C를 보시면 이 C를 보고 뒤로 설명하자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시간대별로 그 마이크로튜블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쪽 여기 단계까지 보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크로튜블 빨간색의 범위가 길어졌죠.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EB1이 EB3라고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EB1이랑 비슷한 단백질입니다. 붙어 있어요. 근데 멈춰 있는 단계에서는 살짝 안 보이다가 연장하니까 다시 보여요. 근데 줄어들 때 보니까 지금 녹색이 거의 안 보이죠.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튜블린이 연장을 할 때 EB 프로테인이 붙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라고 보죠. 이 단계. 카타스트로프에서 레스큐 단계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보면 확 줄어드는데 여기에 녹색 신호가 안 보이죠. EB1이 떨어져 있는 EB 단백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에서 배울 때 튜블린이 연장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 끝부분이 GTP를 포함을 하고 있는 베타 튜블린이 캐핑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캡구조를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EB1은 캡이 분포를 하는, 다른 말로 GTP 베타 튜블린이 분포를 하는 위치에 좀 더 잘 붙는 성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B1이 붙게 되면, 팁스 단백질이나 EB1이 붙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단백질들을 리크루트를 해서 균을 하게 됩니다. 뭐 크게 세 종류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EB1이나 여기는 엑스막 215 같은 경우는 이제 그로잉 자체, 폴리머라이제이션 된 것 자체를 도우고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단백질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반대 기장, 플라스 이것 같은 경우는 슈링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일부는 다른 셀룰러 컴포넌트 프로테인이나 아니면 organel들과 인터랙션 해주는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팁스 단백질들의 기능 세 가지 나왔죠. 그럼 지금 맙스 그리고 맙스 안에 포함된 팁스 단백질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폴리머레이제이션에서 늘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떨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애들도 있어요. 즉 카타스트로프를 가속화시키는 단백질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이네이신 13 패밀리에 포함된 모터 프로테인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카이네이스는 모터 액티비티가 있어서 튜브를 밟고 걸어가는 역할을 하죠. 마치 액틴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플라이트 트랙 위를 마이오신이 걸어가는 거죠. 근데 카이네이신 13의 경우는 그런 모터 기능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카이네이신 13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타스트로프가 빨리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고, 그리고 스타스트민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직접 붙어서 두 개의 알파 베타 헤트로다이머를 두 개, 그러니까 총 알파 튜블린 두 개, 베타 튜블린 두 개죠. 튜블린 네 개를 같이 결합을 해서 끝에서부터 떼어주는 역할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프로토필라멘트가 뒤로 젖혀지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이크로튜블이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유도를 하는 기능을 하죠. 포스포릴레이션이 이 단백질들의 기능을 조절을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 특히 이제 카이네이신 13의 경우는 아마 마이토시스 과정에서 오로로 단백질이라는 걸 다룰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